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장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풀이 10회차입니다. 자, 문제 1번 보일러 운전 중 수명계 점검 시기를 3가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가 있다라고 하면은 보일러 안에 물을 넣어서 물을 끓여 전기로 만들잖아요. 이때 보일러의 수면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 보일러 앞에다가 수주관을 연결하고 수면계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락관이 이렇게 위아래로 설치가 될 거고,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수주관이고, 요 맨 끝에 있는 게 수면계다 라고 배웠습니다. 쌤, 그러면 수주관은 도대체 왜 설치하나요? 수면계만 있으면 이 수위는 표시가 될 텐데, 그래서 보일러가 이렇게 수위가 있다 치면 요 수위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요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간단하게 보면은 수면계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수주계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수주관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관의 역할은 이 보일러가 장시간 운전되다 보면 급수 처리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안쪽에 어쨌든 간에 밀폐된 용기다 보니까 이게 계속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이물질이 쌓인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러한 이물질이 수면계 쪽으로 넘어오면 수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연락관들이 막힌다거나 해가지고 수위가 적정 수위로 표시가 되지 않는다던가 해버리면 우리가 저수위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고수위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1차적으로 수주관을 설치해가지고 수주관 밑에는 드레인 밸브가 있죠. 그래서 이물질이 쌓이면 이걸 먼저 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일러의 이상현상으로 인해서 이 내부 압력이 갑자기 올라간다거나 갑자기 내려갈 수 있어요. 이거를 급변한다 그래요. 근데 순간적으로 압력이 팍 치고 올라갔을 때 이 고압 증기가 순간적으로 수면계 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면, 수면계는 유리 수면계도 있죠. 자, 이러한 유리 수면계는 잘못하면 바로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수주관을 설치해서 압력도 흡수해 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주관이 그냥 쉽게 볼 게 아니죠. 아주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문제에서는 수주관이 아니고 수면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나온 김에 같이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수면계 점검 시기를 3가지 쓰시오라고 돼 있는데, 우선은 요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 사용자가 요 앞에 서서 수면계를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수면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요렇게 해가지고 2개가 한 세트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유리가 이렇게 보일 거고, 그리고 양쪽에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판이 있고 가운데 유리 그 재질의 그 판을 넣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철판을 양쪽에 두고 가운데 유리를 넣어서 요 3가지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철판을 양쪽에 두고 가운데에다가 유리를 딱 넣고요. 이거를 볼트 너트로 이렇게 이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염해가지고 이 정면에서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 그럼 가운데가 이제 유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건 뭐 어차피 우리 이론 강의할 때 한 번씩들 해드렸으니까. 자, 그럼 이 수면계를 2개를 딱 설치를 했을 때 2개의 수위가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이때 2개의 수위가 같아야지만 현재 정상 운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는 수위가 떨어지고 하나는 수위가 올라가 있어.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놈이 막혔다던가 뭔가 이상현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2개를 한 세트로 묶어 둔다라는 거 기본 상식으로 일단은 깔고 가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수면계 점검 시기 3가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그래서 항시 보일러 운전 전에는 수면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상이 생기면 말씀드렸듯이 저수위 사고 고수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 전에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 이런 밸브들이 다 있어요. 그럼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수위가 정확하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물론 이 2가지가 같아야 되죠. 2개가 같이 내려갔다 같이 올라오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 가동 전에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2번째, 2개의 수면계 수위가 서로 다를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수위가 높고 하나가 낮다면 둘 중에 하나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럴 때 점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럼 3번째, 포밍, 프라이밍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내부에 이 포밍이 발생했다. 그럼 이물질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연락관들을 막아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비수 현상, 프라이밍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게 막 요동치니까 수면계가 정확하게 측정도 안 될 뿐더러 이 압력 변동에 의해서 압력이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포밍, 프라이밍 발생했을 때 반드시 요거를 점검해 줘야 된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4번째,
번째, 연락관에 이상이 발견될 때. 그래서 요런 거를 연락관이라 하죠. 수명계, 수주관들, 보일러 동체를 연결해 주는 거를 연락관이라 합니다. 요런 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막혀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수명계를 확인해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보일러 운전 전이나 송기 전 압력이 오를 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찌 보면 1번 항목하고 좀 중복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보일러 운전 전이나 요거는 운전 전 같은 말이죠. 1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송기 전 압력이 오를 때. 그래서 압력이 서서히 오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서히 오를 때 그때 드레인 밸브 열었다 잠궜다 하면은 어때요? 내부 압력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분출하기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이물질이 있다면 분출하기도 쉽고 요 수위가 쉽게 빨리빨리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하고 5번은 어찌 보면 중복된 내용이니까 만약에 점검식이 세 가지를 쓰시오 했다면은 1번, 5번을 중복해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융통성 있게 중복된 내용은 빼고 나머지 내용들 여러분들 해가지고 가지수 맞춰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수명계의 수위가 의심스러울 때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사항입니다. 의심스러우면 당연히 점검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번 문제는 이 중에서 세 가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수의 내처리 방법 중 정관제의 역할을 4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필기시험 때 상당히 자주 나왔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답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보일러 수의 pH 조정 가능하죠. 그래서 pH 조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pH 조정제. 이거 문제 자주 나오면 이 연관 지어서 제가 한 번씩 더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pH 조정제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탄, 수, 인, 암이었어요. 자, 여기서 요 인산나트륨 같은 경우는 제13 인산나트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탄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제13 인산나트륨, 요거는 암모니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일러 수의 탈산소 가능하죠. 그래서 탈산소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탈산소제. 자, 탈산소제는 탄닌, 히드라진, 아황산소다. 탄닌, 히드라진, 아황산소다. 자, 탄닌하고 탄 헷갈리죠? 탄이기 때문에 탄산, 탄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pH 조정제, 탄수인암의 탄은 탄산입니다. 탄산나트륨. 탈산소제의 탄은 탄닌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일러수의 연화제도 있었죠. 이 약제들하고 연관지어서 외워두면 편하죠. 이게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자, 이거는 뭐였습니까? 탄수인이었어요. 탄수인. 자, 여기서 탄은 탄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인산나트륨.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성치화 방지도 있었습니다. 그 역할 중에. 그래서 가성치화 방지제도 있는데 요거는 그 이론 서적에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에 포밍 방지제라는 것도 있었죠. 요것도 종류 궁금하시면 이론 서적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여기서 정리 안 합니까? 그렇게 큰 빈도로 출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 나온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주로 나오는 내용 위주로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이론 내용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슬러지 조정. 그래서 가능했죠. 뭡니까? 슬러지 조정제. 해서 슬러지 조정제는 탄닌, 리그닌 전분. 그래서 탄닌, 리그닌 느끼하죠? 전분. 요렇게 암기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지금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고 적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요 조정제의 종류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 조정제의 종류를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 이 보일러수 내처리 정관제의 역할 4가지를 쓰시오 하면은 쉽잖아요. pH 조정제, pH 조정 가능하구나. 탈산소제, 탈산소 가능하구나. 연화제, 연화 가능하구나. 그 다음에 슬러지 조정제, 슬러지 조정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제 나머지 추가하자면 가성치화 방지, 포밍 방지가 있겠더라. 포밍을 방지하니까 가성치화까지 방지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쉽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증기 축열기 설치 시 장점을 3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증기 축열기 쉽게 말하면 증기를 축적한다, 저축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증기 축열기,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량이 소비량에 대해 과잉했을 때 증기를 저장하고 발생량보다 소비량이 많아졌을 때 저장한 증기를 방출하여 증기의 부족량을 보충하는 장치이다. 이 증기 축열기는 여분의 증기를 물로 바꾸어 저장하는 것이며 방식은 변압식과 정압식으로 나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증기 축열기의 그냥 간단한 의미는 우리가 보일러가 이렇게 있어요. 보일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방열기 쪽에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이 증기를 보내어 줄 거다라는 거죠. 방열기 쪽에 이렇게 보내어 줄 겁니다. 자, 이때 증기를 100을 생산했는데 부하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럼 방열기에서는 이 증기의 열량이 한 50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더라. 그런데 이 50을 쓰고 나머지 50은 어떡하냐?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다가 이러한 탱크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증기를 딱 보내어 넣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증기로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응축수로 바뀌어서 물이 되어서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응축수이기도 하고 물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증기의 열량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가운 물이 아니에요. 증기가 약간 식은 응축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고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높은 열량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한 50 정도를 저장하면 되죠. 열을 축적하는 겁니다. 축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갑자기 아이고 추워라, 이 부하가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50으로 대응이 안 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안쪽에 탱크 안쪽에 압력을 순간적으로 확 낮춰버리는 거지. 탱크 안쪽에 압력을 확 낮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B점이 어때요? 낮아지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쉽게 증발해 버립니다. 쉽게 증발해 가지고 이렇게 쫙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요 열을 응축수 상태로 만들어 뒀다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압력을 순간적으로 확 낮춰서 이 내부에 있는 응축수가 순간적으로 증발되게 해서 이 열을 다시 이렇게 50 정도를 보내어 준다면,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변압식이라고 합니다. 변압식. 변압식 축열기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쌤, 변압식도 있고 정압식도 있는데 정압식은 뭡니까?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마찬가지 라디에이터 쪽으로 우선은 50을 보냈어요. 이 100을 생산해가지고 그 나머지는 축열을 할 건데 어떻게 하느냐? 자, 이때는 요 급수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 물을 넣어주는 라인이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급수 라인인데 이 남는 증기를 어떻게 하느냐? 요 급수 라인에다가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의 증기를 급수 라인에 연결을 해주면 이 공급되는 급수가 어떻게 돼요? 요 차가운 급수가 이 급수 라인을 타고 보일러 쪽으로 갈 텐데 50의 증기가 이렇게 오니까 요 급수가 어떻게 되죠? 예열이 돼가지고 온도가 살짝 올라가가지고 아무래도 살짝은 아닐 겁니다. 꽤나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고온의 급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증기에 비해서는 당연히 온도가 낮지만 차가운 물이 들어올 때보다는 약간 고온수가 되어서 보일러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증기를 바로 급수 라인에 연결하기 때문에 압력 변동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정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요렇다. 요런 것들을 축열기라 하고 이거를 변압식이라 하고 요걸 정압식이라 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번 문제에서는 증기 축열기 설치 시 장점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죠. 자, 증기 축열기는 쉽게 얘기하면 뭐였어요? 남는 증기를 그 열량을 축열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있으니까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버려질 거를 우리가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일러 용량 부족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하 시에는 축열했다가 고부하 시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용량 부족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연료 소비량을 감소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만 딱 보더라도 급수가 예열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보다 연료량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뜻한 물을 가열할 때 연료가 적게 소요가 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부하 변동에 따른 압력 변동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우리 실내 온도 생각하시면 돼요. 실내 온도가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데 정상 상태에서 갑자기 확 내려가 버렸어.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내 온도를 우리가 설정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일러가 운전을 열심히 해야 되죠. 이 온도를 다시 높여야 되니까. 그러면 이 보일러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확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압력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압력 변동이 심해지는 건데 갑자기 부하 변동이 생겼을 때 이 보일러가 운전하지 않고 남아있는 증기의 열을 보내어 준다면
요걸로 이제 미리 보내어줘서 살짝 예열을 하고 보일러에서는 서서히 가열할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압력 변동이 심하더라도 이 추결기가 있다면 여기서 대응이 되니까 이쪽의 압력은 서서히 올라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서서히 가열해도 충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부하 변동 시 압력 변동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가 막 왔다 갔다 한다고 보일러의 압력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추결해둔 열을 쓰고 여기서 서서히 올려서 부하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부하 변동에 따른 압력 변동이 적은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저부하 시 남은 잉여 증기를 과부하 시 이용할 수 있다.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저부하 시 남는 증기를 추결했다가 다시 과부하 걸리면 또는 부하가 많이 상승하면은 요 남아있던 열을 재사용한다. 그게 이제 증기 추결기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잘 정리하시고 장점 3가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아래 설명은 보일러 종류별 수명계 부착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값을 쓰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요거 기준만 잘 잡으시면 쉬워요. 자, 연관과 노통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뭐 있습니까? 횡형 보일러. 횡형 보일러 기준일 때 연관 같은 경우에는 연관 최상부 위로 75mm 높여서 설치를 하게 되고, 만약에 노통이다 그러면 요 노통 최상부 위로 100mm 높여서 수명계를 설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쌤, 노통 연관 보일러는 어떻게 해요? 노통이 위에 있으면 100mm인 거고 연관이 위에 있으면 75mm로 잡으면 된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예외 조항이 뭐였냐 하면 입형 보일러가 있었습니다. 그 마찬가지 입형도 2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 횡관 보일러가 있었고 또 한 개가 있는 게 입형이면서 연관 보일러라는 것도 있었어요. 자, 이 중에서는 횡관은 쉬웠어요. 요 횡형 보일러에서 연관하고 똑같았습니다. 요 화실, 연소실 천장판 최고부 위쪽으로 75mm 이 높이가 기준이 똑같죠. 그래서 요거랑 연관 지어서 알아두시면 되고, 이 입형 연관 같은 경우는 기준이 좀 달랐다라고 했습니다. 입형 연관은 어떻게 되냐? 요렇게 보일러를 설치하고 이 연소실이 있으면 연소실 위쪽으로 연관이 들어오긴 하는데 연관이 수직으로 설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관 최상부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준을 하느냐? 요 화실 천장판에서부터 연관 전체 길이의 3분의 1 지점을 수명계 설치 위치로 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분의 1 지점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가번에 보시면 입형 직립 보일러. 근데 이게 쌤 횡관입니까? 연관입니까? 그건 뒤쪽 지문을 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입형 직립돼 있고 여기에 보시면 입형 직립에 연관 보일러라고 써 있어요. 그럼 밑에 연관 보일러 나와 있으니까 요건 자연스럽게 횡관 보일러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뒤에도 보면 딱 나와 있잖아요. 연소실 천장판의 최고 부위 몇 mm냐 하면은 당연히 요거겠죠. 그래서 75mm 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나번에 보시면 입형 직립이면서 연관 보일러예요. 요게 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연관 보일러 연소실 천장판 최고부 위에서 여기서 연관 길이에 요 전체 길이에 얼마? 방금 했듯이 3분의 1 지점입니다. 요 3분의 1 지점 꼭 50% 같은데 한 요 정도 되겠네요. 뭐 엄밀히 따져서 그리자면 3분의 1 지점에다가 수명계를 설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다음번에 보시면 노통 보일러. 노통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거니까 노통이 기준이니까 100mm입니다. 그래서 플랜지 부분은 제외해야 돼요. 그래서 100mm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통 연관인 경우 뭐가 위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노통이 위인 경우에는 노통이 기준이니까 노통 최고 부위 100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관이 위에 있을 때는 연관이 기준이니까 요거죠. 75mm. 연관 최고부 위쪽으로 75mm 높여서 설치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답을 작성하면 75, 3분의 1, 100, 100, 75.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보일러 용량은 최대 연속 부하, 전격 부하의 상태에서 단위 시간당 요거 뭐예요? 증발량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증발량.
그래서 단위 시간당 증발량이니까 굳이 단위로 쓰자면 킬로그램 per hour라고 표시하는 게 맞겠죠. 단위 시간당 증발량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거고 이번 문제에서는 요거 단위까지 적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증발량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제가 설명상에서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요렇게 증발량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100도씨 물을 땡땡 킬로그램을 1시간 동안 같은 온도의 증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일러 마력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일러 마력인데 이 보일러 1마력의 상당 증발량 얼마였어요? 15.65kg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5.65 요거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보일러 마력 우리 이론할 때 배웠었는데 1보일러 HP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렇게 쓰지 맙시다. 이렇게 씁시다. G2로 나타내게 되면 15.65kg/h와 같고요. 이거를 열량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열량으로 나타내면 8435kcal/h와 같다라고 배웠었죠. 자, 여기서 이거를 지금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보일러에서 증기 발생에 소요되는 열량을 539로 나눈 값을 동그라미 3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동그라미 3은 뭐겠어요? 자, 이러한 거를 우리는 상당 증발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당 증발량 공식이 어떻게 되는데요? G2는 539분의 여기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보일러에서 증기 발생에 소요되는 열량 Q를 539로 나눴대요. 근데 Q를 우리가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되죠? 요거를 539분의 G에 H2-H-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 증발량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나온 김에 우리가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 공학 단위로 하게 되면 요거죠. 그래서 539kcal/kg입니다. 잠열이니까. 자, 근데 우리 요거 이제 SI 단위로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SI 단위 바꿀 때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 4.18 또는 4.186 또는 4.2 정도 해보면 대략 한 2256 정도가 나오는데 2256kJ/kg이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2257kJ/kg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에서 만약에 2256으로 준다? 그러면 2256으로 푸시면 되고, 만약 조건에서 2257로 준다? 그럼 2257로 푸시면 돼요. 우리 필기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의 증발 잠열을 539로 줄 때도 있고 조건을, 아니면 540으로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에 따라서 요거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도 맞고 요거도 맞다라는 겁니다. 쌤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쌤 조건을 안 주면 어떡합니까? 이걸로 해야 됩니까? 이걸로 해야 됩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걸로 하셔도요 계산 과정이 나오고요, 이걸로 하셔도 계산 과정이 나오겠죠. 마지막 정답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기겠지만, 소수점 얼마 그 오차가 생기겠지만, 그런 건 어차피 채점관 분들이 계산 과정을 다 보고요, 본인들도 계산기로 눌러봅니다. 그리고 계산 과정이 맞고 이걸로 썼든 이걸로 썼든 계산 과정이 맞고 답이 거기에 따라 유도가 된다면 정답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트렌드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요게 많이 나옵니다. 2257로 많이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기억을 하겠다, 내가 외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2257로 기억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트렌드에 맞춰 가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복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에너지 복원도 하고 냉동 복원도 하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2257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이라면 0도씨 물의 증발 잠열도 있겠죠. 증발 잠열 또는 0도씨 포화수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 요게 이제 공학 단위로 하게 되면 597.5kcal/kg이 될 겁니다. 자, 요것도 바꿔본다면 곱하기 4.186 정도 하면요 약 2501kJ/kg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수치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0도씨 물의 증발 잠열은 요 값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게 뭐 2500으로 나올 수도 있고 2501로 나올 수도 있는데 요 값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걸로 기억하자.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5번 문제는 증발량 15.65, 그 다음에 상당 증발량, 자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문제. 다른 환수 방식과 비교한 진공환수식 증기난방의 장점 3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증기난방의 환수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중진기라고 있습니다. 중력, 진공, 기계 환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 효율 순서대로 쓰면 중력 환수가 가장 안 좋고, 그 다음 기계 환수, 그 다음에 진공 환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효율이 가장 좋은 게 진공환수라고 했어요. 그 가장 안 좋은 게 중력이죠. 왜? 그냥 물의 밀도 차에 의해서만 순환을 시키니까. 그 기계환수 같은 경우는 펌프를 쓰긴 하는데 진공 펌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계환수는 중력보다는 좋지만 진공보다는 좀 떨어진다. 순환 효율이. 진공환수식이 효율이 가장 좋은 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러한 문제는 풀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공환수식이라는 거는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 환수관 쪽에 펌프를 연결을 할 건데요. 이 펌프가 뭐예요? 진공 펌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환수관 라인이, 요 환수 라인이 전부 부합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부합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 방열기가 아래쪽에 이렇게 설치되더라도 물이 압력차에 의해서 이렇게 빨려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합 상태이기 때문에 압력 손실도 크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가장 좋다. 방열기의 위치도 상관이 없어요. 위에 해도 되고 아래쪽에 해도 되고. 참고적으로 기계환수 같은 경우는 방열기가 밑에 있으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이 펌프라는 거는 수도 압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높이 올릴 수 있는 그 기준이 일정 압력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펌프로는 이 방열기가 어느 정도 밑으로 너무 내려가 버리면 끌어올리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도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진공환수식이 가장 순환 효율이 좋다. 자,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한번 봅니다. 증기 난방의 장점 3가지. 자, 첫 번째, 중력 기계 환수식에 비해 증기의 순환이 빠르다. 그렇죠. 이 3가지 중에 이 순환 효율이 가장 좋으니까 요게 이제 증기 순환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2번째, 배관의 기울기 9배에 큰 제한이 없다. 왜? 방열기가 밑에 설치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중력 환수식 같은 경우는 방열기가 일단은 위에 있어야 되고 환수관이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내린 9배로 되어야지만 이게 순환 효율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과 상관없이 진공 환수식은 방열기가 위에 있든 밑에 있든 크게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기울기 9배에 큰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3번째, 방열량을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순환 효율이 좋기 때문에 방열기가 멀리 있더라도 이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이 온도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뜨거운 전기를 보내주고 환수하고 뜨거운 전기를 보내주고 환수하니까. 근데 순환 효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보내준 전기가 식어버리죠.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방열기는 그 온도가 떨어지는데 순환 효율이 좋으면 뒤쪽에 있는 방열기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열량을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열량의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자, 그다음에 4번째, 환수관의 지름을 작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마찬가지 순환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배관의 직경이 작아지면 마찰 손실이 심해져요. 그 마찰 손실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얘는 순환 효율이 좋기 때문에 마찰 손실이 좀 있더라도 충분히 순환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관의 직경을 작게 할 수 있고 배관의 직경을 줄임으로써 설치비를 좀 아낄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진공 펌프 자체가 좀 비싸죠. 그래서 배관의 직경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설치 비용이 작지만 진공 펌프가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비교를 하자면 기계환수는 당연히 진공펌프를 이용했을 때 진공환수식에 비해서 직경이 커져야 됩니다. 왜? 마찰 손실이 심할 테니까 직경을 크게 해서 마찰 손실을 줄여줘야 되고, 중력환수식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직경도 커야 되고 그리고 이 9배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러한 단점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방열기 설치 장소에 제한이 없다. 그렇죠. 방열기가 위에 가도 되고 아래쪽에 가도 충분히 순환율로 순환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6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중에 3가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온수 발생 보일러에서 전열 면적에 따른 방출관의 안지름을 각각 써넣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전열 면적이 있고요. 요게 단위로는 미터의 자승이겠죠. 면적이니까. 그 다음에 방출관의 안지름. 방출관 안지름. 밀이라고 했을 때, 자, 요걸 이제 나눠 본다면, 기준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전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10에서 15. 그 다음에 15에서 20. 그리고 마지막에 20 이상.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
10에서 15, 15에서 20, 5씩 늘어나죠? 그 다음 마지막에 20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소값이 10이고 최대값이 20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때 방출간 안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25mm, 그 다음 30mm, 40mm, 50mm. 그래서 5 커지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10씩 커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외워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적어 놓으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5 늘어나고 10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번 문제 여기 뒤쪽에 요거 이제 2 이상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상. 그래서 방출간의 안지름 최소 지름이기 때문에 전유 면적 10일 때는 25mm 이상, 요 때는 30mm 이상, 15에서 20일 때는 40mm 이상, 20일 때는 50mm 이상으로 설치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7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수평 탁상 바이스와 파이프 바이스가 있을 때 크기는 각각 어떻게 표시하는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실기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흔히 평바이스라 그러죠. 그래서 수평 바이스 또는 탁상 바이스라 그러는데 우리 실습할 때는 보통 평바이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평바이스 같은 경우는 그 크기를 조의 최대 폭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파이프렌치랑 똑같죠. 그래서 조 입을 최대한 벌렸을 때 그때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파이프 바이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파이프만 잡아주는 그 파이프만 전용으로 잡아주는 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에너지 작업형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 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프 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고정할 수 있는 관의 지름 크기로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최대로 열어가지고 파이프를 딱 집어넣었을 때 그 파이프 최대 크기가 80A다. 그럼 80A로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50A다. 그럼 50A로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8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액체 연료의 성분이 탄소 85%, 수소 8%, 산소 2%일 때 이 연료를 10kg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실제 공기량 노말 세제곱미터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단 공기비는 1.25다 라고 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액체 연료가 있어요. 액체 연료인데 요 액체 연료를 10kg 연소를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0kg 연소시킬 때 필요한 실제 공기량, 우리가 통상 실제 공기량 A라고 쓰니까 이게 몇 노말 미터 3승인가요? 이거를 물어본다 라는 겁니다. 자, 이때 힌트는 공기비를 줬어요. 공기비 M이라고 쓰고 요거를 1.25로 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 공기량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실제 공기량 A는 공기비 M에다가 곱하기 A0 뭡니까? 이론 공기량 곱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였습니까? 연료를 완전 연소시킬 때 이론 공기량이 원래 100이 들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연소해보니까 좀 더 많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얼마나 들어갔냐? 한 110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때 공기비는 어떻게 됩니까? 1.1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과잉 공기율, 요게 공기비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딱 보니까 공기비는 줬어요. 요 M은 줬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다? 그러면 A0는 우리가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질량비를 준 게 아니고요. 액체 연료에 그냥 성분을 준 거예요. 성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요걸 줬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수소, 산소의 각각의 질량비를 다시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한 번 더 꽈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액체 연료의 지금 성분비를 따져보면 탄소가 85%인 거고 수소가 8%, 그 다음에 산소가 2% 들었죠. 이렇게 표시를 딱 합니다. 그럼 이 전체 중에 탄소비를 한번 구해본다면 탄소는 전체 중입니다. 85 더하기 8 더하기 2 분의 85 그리고 퍼센트로 구해요. 곱하기 100 하면은 요 값이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89.473, 89.473.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편의상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합시다. 그래서 편의상 해보면 89.47%인 거고 나머지도 똑같아요. 수소도 구합니다.
수소가 85 더하기 8 더하기 2분의 8인 거고, 그 다음에 O도 구하죠. 산소 85 더하기 8 더하기 2분의 2. 그리고 마찬가지 퍼센트로 구합시다. 100을 곱해서. 이렇게 구해보니까 수소 같은 경우가 8.421이고 반올림을 해보면 8.42%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2.105가 나오는데 반올림을 한번 해보자면 2.11%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탄소, 수소, 산소의 각각의 질량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합니다. 탄소 질량비가 89.47%인 거고, 그 다음에 수소 H가 8.42%인 거고, 그 다음 산소 같은 경우가 2.11%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지금 요 문제보다 조금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요 비율을 그냥 줘요. 성분이라 안 하고 요 비율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액체 연료의 성분은 해가지고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질량비를 따로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로 구해내고 요걸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잠깐 지우고요. 자, 요렇게 놓고 뭘 구하느냐?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뭐냐? A0를 구해야 됩니다. 이론 공기량을 구해야 돼요. 그럼 이론 공기량 구하는 공식 있죠? A0는 0.21분의 O0라는 공식 있잖아요. 그래서 O0가 이론 산소. 그래서 이론 산소에다가 0.21 나누면 이론 공기 된다라고 했죠.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A0 곱하기 0.21 하면은 이론 산소가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공기 중에는 질소가 대략적으로 한 79% 정도가 들었고 산소가 대략 21% 정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건 뭐예요? 노말 세제곱미터일 때, 부피 조성일 때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전체 A0 이 전체 공기 중에 산소가 21% 함유되어 있으니 A0 곱하기 0.21 하면은 이론 산소량 구할 수 있다. 그럼 얘가 이항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노말 세제곱미터가 아니고 킬로그램으로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이 중량비가 바뀐다라고 했죠. 이 산소가 23.2%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게 0.232 그리고 요게 0.232로 바뀌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킬로그램일 때.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부피비 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최적으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죠.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게 부피 조성이냐 아니면 중량 조성이냐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 이게 0.21 나눠진 이유는 이게 최적이기 때문이다.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론 산소량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A0는 이론 산소량 구하는 공식이 1.867C에다가 더하기 5.6 그 다음에 H 빼기 8분의 5에다가 황이 더하기 0.7S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성을 보니까 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없으면 이거는 없애버리면 됩니다. 지워주세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O0 우리가 이론산소 구하는 공식이죠. 나누기 0.21 하면 어떻게 돼요? 이론 공기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화학식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푸실 겁니다. 쌤, 이론 공기량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A0는 8.89C 더하기 26.67에다가 묶고 H 빼기 8분의 5에다가 더하기 3.33S로 풀면 되잖아요. 맞죠? 요거를 각각 나눠보면은 요 값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요걸로 푸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푸시면 되고 저는 어쨌든 요거 이제 기초부터 하나하나 뜯어나가는 분해해서 강의를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나간다라는 거. 그래서 알고 계시면 방금 적어드렸던 그 공식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최적이 아니고 질량이나 중량으로 바뀌게 되면은 0.232 그럼 이 값이 또 달라지겠죠.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자 어쨌든 요대로 풉시다. 요대로 한번 풀어본다면
1.867C니까 곱하기 탄소는 자, 요거 백분율 나누기 100에서 넣어야 됩니다. 0.8947 더하기 5.6에다가 묶어주고 수소 하나 둘 해보면 0.08이네요. 0.0842 그 다음 빼기 8분의 자 오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나눠보면은 0.0211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나누기 0.21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론 공기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 보시게 되면 그 값이 10.129가 나옵니다. 이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단위는 노말미터의 3승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쓰면 per kg이죠. 이 단위가 의미하는 게 뭐냐? 연료 1kg이 연소할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 자체가 뭔데요? 연료 1kg 연소할 때 필요한 이론 산소량, 그 전체로 하면 이론 공기량이 되는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밑에 킬로그램이 생략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요게 생략이 되더라도 이 공식 자체가 뭔데요? 위에 것만 하면은 연료 1kg이 연소할 때 필요한 이론 산소량인 거고 이 전체로 하면 연료 1kg이 연소할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문제에서는 그냥 생략하고 물어봤으니까 생략해서 씁니다. 이렇게 생략해서 쓸게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연료 10kg이 연소할 때 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값은 뭡니까? 연료 1kg이 연소할 때 였으니까 10kg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론 공기량은 1kg 연소할 때 10.129였으니까 곱하기 10kg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kg 하면은 101.29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단위로 쓰면 노말미터 3승입니다. 그래서 좀 나눌까요? 요렇게 나눠서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연료 1kg 연소할 때, 요거는 이제 연료 10kg, 여기 조건 이제 만족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A0를 구해냈습니다. 요걸 구해낸 거예요. 그럼 실제 공기량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공기비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실제 공기량 A는 자 공기비 M이 1.25가 되고 곱하기 A0는 요거 구한 거 101.29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126.61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게 최종 답안이니까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 주시게 되면 126.61 요게 노말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 정리하실 때 차근차근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요거 먼저 풀어서 정리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으로는 요거 있죠. 요거 요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단위까지는 뭐 굳이 계산 과정에서는 안 적어 주셔도 되는데 아신다면 적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10 곱했으니까 요 공식 적어 주셔야 되고 이제 최종 공식 실제 공기량 구하는 공식까지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최종 답안에는 요 최종 값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액화전연가스 LNG의 고유 발열량 10500 kcal/m 3승, 저희 발열량 9800 kcal/m 3승일 때 이 경우 저희 발열량 기준으로 열 효율을 구하면 얼마인지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해설부터 잠깐 보면 해설해 보시면 고유 발열량이 10500 kcal/m 3승일 때를 열 효율 100%로 가정을 한다면 이때 저희 발열량 9800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하게 되면 고유 발열량과 저희 발열량의 비율만큼 효율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쌤, 왜 그럽니까? 우리 보일러 효율 이탈하고 했을 때 GF에 HL 분의 G에다가 H2-H-로 풀게 되잖아요. 여기에 곱하기 100하면 % 나오는데 그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발열량이다 라는 거예요. 발열량. 이게 고유 발열량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 발열량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고유 발열량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500이었고 저희 발열량이 지금 9800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0500 들어갔을 때 효율이 낮아질 거고요. 1800 들어갔을 때 효율이 높아질 겁니다. 왜? 분모에 있으니까.
그 말은 뭐야? 효율이랑 이 발열량이란 것은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분모의 값이기 때문에 값이 줄어들수록 효율은 높아져요.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밑에 게 뭔데요? 이별. 위에 게 뭔데요? 출혈이잖아요. 그러면 이별을 적게 넣어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연료 적게 넣어서 일 더 많이 하면 효율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분모의 값이 작을수록 효율은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설명을 밑에 해설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고위 발열량으로 효율을 계산했을 때보다는 저위 발열량으로 계산했을 때 이 수치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기준이 뭐다? 지금 저희 발열량을 기준으로 구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자, 기준을 세워주면 기준대로 푸시면 됩니다. 기준이 뭐냐면은 이렇게 푸시면 돼요. 높은 거에서 낮은 걸 우선 빼요. 그리고 기준이 뭡니까? 저희 발열량이니까 기준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 비율이 나오죠. 기준에 의한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퍼센트로 구해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7.142 정도가 나오는데 요거 편의상 반올림을 하면 7.14%가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요게 이제 저희 발열량 기준으로 구했으니까 이타 L이라고 보시면 돼요. low죠. low. 낮다. 저희 발열량.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전체 효율로 구하게 되면 전체 효율이라고 했을 때 이 방금 해설에서 보셨듯이 고위 발열량 이타 H를 뭐로 둔다라고 했습니까? 이걸 100으로 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으로 두자. 요거를 100%라고 했을 때 요게 이타 H가 됩니다. 더하기 얼마만큼 넣는다고요? 비율 구했죠? 7.14만큼. 이게 이타 L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하게 되면 107.14%만큼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과정에다가 요거 다 적어주시고요. 요것도 다 적어주시고요. 최종 답안에다가 요 107.14% 있죠. 요거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일러의 연료 사용량이 1시간당 600kg이고, 자, 그러면 1시간당 사용량이 G는 600kg/h다. 요 소리입니다. 보일러 효율. 이타가 어떻게 됩니까? 80%였는데 90%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0%로 높아진 경우 1개월 동안 절약되는 연료의 양은 몇 킬로그램인지 계산하시오. 단 1일 가동시간은 12시간이고요.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30일 동안 보일러가 운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거냐? 보일러의 효율이 이렇게 올라갔으니 연료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아까 전에 이타는 GF에 HL 분의 이거 다 적기 귀찮으니까 유효율 Q라고 씁시다. 그러면 이거 반비례하니까 효율이 높아지면 연료량이 감소하겠다. 그죠? 그래서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 상식적으로 봐도 효율이 높아지면 연료를 좀 덜 써도 되잖아요. 그런 걸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낀 연료가 얼마만큼 되노?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30일간 사용한 연료량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딱 보시면 30일간 총 연료 사용량. 자, 우선은 1시간에 600kg 써요. 자, 600kg 1시간에 쓰는데 하루 몇 시간 돌립니까? 12시간 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개월 며칠 일합니까? 30일 보일러가 일을 한대요. 그러면 이 30일치 뭐예요? 연료 사용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구해보니까 216000kg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기본 상태 80%일 때는 이만큼을 사용을 하던데 여기서 90%로 올리면 얼마만큼 줄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비슷합니다. 기준은 뭐가 되냐면 90%로 바뀌었을 때 얼마만큼 절감했습니까? 기 때문에 자, 90% 빼기 80% 차이에다가 나누기 기준이 되는가? 90%를 나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총 연료량을 하면 216000.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절감 연료량이 나옵니다. 24000kg이 나온다. 그래서 기준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셔야 되죠. 90%로 바꿨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준이 90%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 공식에는 요게 앞에 가 있는 건데 그놈이 그놈이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해설 공식대로 푸셔도 되고 요대로 푸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과정에다가 요거를 작성을 해 주시고 위에 것도 작성하셔야 됩니다. 총 연료량 구하는 공식. 그래서 요게 동그라미 1번, 얘가 동그라미 2번이 될 거고 최종 답란에다가는 최종 값이죠. 24000kg 어떻게 연료를 절약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1번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배관의 호칭이 100A이고 옥내에 200m, 옥외에 300m로 설치되었다. 이때 할증률을 적용하여 최대 배관 길이를 구하면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나오는데 옥내 배관과 옥외 배관은 할증률이 모두 10%로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길이를 구해본다면 200m 더하기 300m에다가 할증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증을 가산하는 거기 때문에 10% 같으면 1.1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550m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왜 1.1 곱합니까? 야, 이거 아직도 모르면 골치 아픕니다. 앞에서 몇 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과가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옆집에다가 오늘은 100개 줬는데 내일은 우리 10% 늘려서 좀 더 달래. 개수를 한 10% 좀 더 주세요. 왜? 사람이 한 100명이 있는데 100개만 먹으니까 좀 모자라더라. 10% 더 붙여주세요. 이게 할증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10% 할증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1.1을 해야 되죠. 만약에 10%라고 해가지고 100 곱하기 0.1 하면 어떻게 돼? 0.1은 뭔데요? 10 나누기 100 한 거잖아요. 그럼 이 값이 얼마 나옵니까? 10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1.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1.1을 하게 되면 이게 110개가 나옵니다. 그럼 10% 붙여가지고 10개 더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이라는 게 뭐냐면은 100 더하기 10 하면은 110이죠. 그럼 여기다가 100을 나눈 거죠. 백분율로 치면. 그래서 나누니까 1.1을 곱해주면은 요거 10% 더해준 개념이고 그냥 0.1 하게 되면은 그냥 100 중에 그 10%를 계산해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아, 쌤,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월급 있죠, 월급. 월급으로 얘기하면 참 이해가 잘 되더라. 월급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10% 인상을 해준대요. 10% 좋아. 0.1 하면 얼마야? 10만 원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0%만 계산한 거예요. 근데 100 곱하기 야, 이 10% 좀 올려주세요. 그럼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면 1.1 이 가산해 준 거죠. 더해준 거예요. 10%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10만 원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가산한다 그러면 앞에 1이 붙어야 됩니다. 1.1, 10% 가산해 주세요. 1.1. 할증은 뭔데요? 가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쌤, 그럼 할증은 도대체 뭡니까? 말 나온 김에. 할증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저 택시 할증 요금 있죠? 택시 요금도 뭐예요? 야간에 심야 할증이 붙잖아요. 그 이유는 야간에 운전되는 택시가 많이 없으니까 요금을 좀 더 줄 테니 그래도 심야에 그 막 사람들 걸어가고 이러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태워줘라 이런 의미에서 대중교통 이 보급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배관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관 설치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 현장에서는 200, 300이면 500m만 딱 있으면 되죠. 필요한 배관은 500m입니다. 그럼 이 500m 계산해서 메타당 그 공인비를 줘요. 그 쉽게 말하면 우리 인부를 써야 되는데 설치 비용이죠. 설치 비용을 계산을 하는데 설치할 때 이 그 인부가 설치를 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로스되는 자재비라든가 아니면은 구조상 여기 이제 딱 1m가 아니고 900cm예요. 그러면 10cm는 잘라내서 버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로스 나는 배관들 요런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증해 주는 거예요. 할증. 그리고 더욱이 이게 임금하고도 관계가 있고 메타당 임금이 나오니까 그리고 나중에 돼서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설계 변경이라는 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인테리어 요거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도 할증이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할증은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배관을 재단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로스 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장해줘야 인부분들도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사비 털어서 일해야 되는데 그러한 할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12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산 공식 작성해 주시고 답란에다가 요거를 단위와 함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유류용 온수 보일러의 설치 계략도이다. 2, 4, 5, 12번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략도 자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줄여서 간략하게 그린다 해도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계략적으로 말 그대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거는 유류용이긴 한데 온수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온수 보일러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 돼요. 자, 온수 보일러이기 때문에 요 동체가 뭐예요? 온수 보일러일 것이다.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온수 보일러라고 돼 있죠. 요 동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소를 위한 버너가 존재해요. 요 작은 부분, 요 동그란 거 버너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연소용 공기가 필요하니까 압입 송풍기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게 압입 송풍기입니다. 그래서 압입 송풍기에서 공기를 넣어주고 버너에서 연소를 하는 거죠. 그럼 쌤, 연료는 어디서 들어옵니까? 이 서비스 탱크 쪽에서 요 라인을 타고 이렇게 버너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연료가 들어오는 부분, 요 동그란 게 버너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송풍기, 공기를 넣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온수 보일러에서 물을 가열하겠죠.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올려가지고 이 온수 탱크 쪽으로 보내어줘요. 그래서 요거를 급탄관이라고 합니다. 급탄관, 우리 요거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급탄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온수 탱크 쪽에 들어가는 물을 끓이는 거기 때문에 온수 탱크에 들어가는 급탕용 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이 보일러에서 물을 가열해서 이 급탕된 물을 온수 탱크 쪽으로 옮겨준다. 그 배관이기 때문에 급탄관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 위에 있는 배관은 오버플로우 관인 것 같습니다. 급탕수가 넘치면 안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요 이제 그 급탕수를 담아두는 게 온수 탱크겠죠. 그래서 온수를 담아두는 탱크다. 사용할 수 있는 온수겠죠. 그리고 이 온수 탱크에 공기가 차거나 아니면 불응축가스가 차게 되면 이 에어벤트, 요 위에 이제 밸브가 달려 있을 겁니다. 여기서 공기를 빼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은 에어벤트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온수 탱크에 이 충분히 가열된 온수가 있다면 이 온수를 요렇게 보내어줘요. 어디로? 온수 헤더로 보내는 거겠죠. 그래서 온수 헤더로 보내서 각각의 실 또는 각각의 층으로 이 따뜻한 물을 보내어 줍니다. 그럼 얘가 뭐예요? 난방수다라는 거죠. 난방용 열원을 실내에 있는 방열기 쪽으로 보내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헤더라는 게 뭐예요? 이 분배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필요한 곳에 보내어 주고 사용하지 않는 곳은 밸브로 잠궈버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난방을 충분히 하고 방열기 쪽을 거쳐서 방열을 하고 이제 되돌아오는 거, 요 한수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응축수가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돌아와서 이렇게 가서 순환 펌프를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일러 쪽으로 다시 환수되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가열해가지고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순환수관이라는 게 있는데, 순환수관, 이 순환수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온수 탱크 내부에 온수가 계속해서 가득 차게 되면은 넘칠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담아두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부 온수를 이렇게 되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 펌프 뭐예요? 요거를 계속해서 순환을 시켜준다. 요렇게 돌아오는 것도 순환시켜주고 이 온수 탱크 쪽에서 오는 것도 같이 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순환수 펌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는 열원을 이쪽으로 되돌리니까 응축수를 예열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밸브를 설치해서 필요시에는 개방하고 필요 없을 땐 잠궈두겠죠. 계속 순환하면 제대로 가열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얘가 열원이 좀 남는다. 잉여 온수가 되겠죠. 잉여 온수가 남는다 하면은 이쪽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환수, 응축수를 예열해주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순환수관. 뭐 엄밀히 따지면 이 전체가 순환수관이 되는 건데 요 부분을 따로 순환수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뒤쪽에서 돌아오는 거는 우리가 환수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가운데서 순환하는 거를 순환수관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순환 펌프구나. 그냥 명칭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죠. 이쪽으로 넘어가 보니까 자, 서비스 탱크가 있고 유류 탱크가 있습니다. 원래는 유류 탱크가 서비스 탱크 전단에 연결되는 게 맞는데 뭐 계략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류 탱크는 이 유류니까 그 기름을 저장하고 필요한 기름을 충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탱크도 비슷한데 서비스 탱크에는
오일을 예열해주는 효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직전에 오일을 서비스 탱크에 넣었다가 필요시에 적재적소에 넣어주는 거를 이 서비스 탱크라고 하고, 유류 탱크는 저장의 그 역할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탱크를 거쳐 나오는 오일은 스트레이너에서 걸러지는 거예요. 여가망에서 걸러져서 이물질 제거하고 이렇게 기어 펌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라인이 그렸는데 맞나? 맞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림대로 그렸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히터를 이렇게 거쳐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림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계략도 따라 그린 거라서 어쨌든 요 오일 히터에서 예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게 스트레이너, 요게 기어 펌프, 요게 오일 리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 유계통을 정확히 그리면은 여기다가 연결하고 이쪽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런가 보다 합시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큰 맥락만 알고 계시면 웬만한 장치들은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는 2, 4, 5, 12번을 물어봤습니다. 자, 찾아봅시다. 2번이 어디 있냐? 온수 헤더고요. 4번이 순환 펌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온수 탱크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이쪽에 있네요. 스트레이너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일러의 동작부터 정지까지의 시퀀스 제어 순서를 정리한 것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 번호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전에 풀었던 문제의 업그레이드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일러를 동작시키고요. 동작을 시키고 운전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정지까지의 시퀀스 순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동작부터 운전 다 하고 정지까지 시퀀스 순서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밑에 나오는데 기본 동작은 똑같아요. 우리가 번호 온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송풍기 돌아가죠. 송풍기 돌아가면서 이 공기가 들어가고 프리퍼지를 하는 겁니다. 프리퍼지 하면서 그 다음 트랜스가 튀죠. 스파크가 다다다닥 튀어요. 자, 그 후에 이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 밸브가 열리면서 연료가 탁 공급이 되면 착화가 쫙 이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후에 하연 검출기가 동작해가지고 정상 연소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약간의 차이점이라 함은 요 파일럿 버너가 있다라는 겁니다. 파일럿 버너를 다른 말로 착화 버너라고 해요. 착화 버너. 착화를 도와주는 버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왜 그러냐? 대형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트랜스, 작은 트랜스 다다다닥 튀는 정도로는 착화가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워낙에 이제 송풍기도 크고 연료 분사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착화 버너라고 해서 파일럿 버너를 써가지고 요걸로 작은 불꽃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주 버너 쪽으로 점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때 사용하는 게 요 파일럿 버너인데 요거는 제가 순서를 설명하면서 조금 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버너를 작동을 시켜요. 버너를 작동을 시키고 요 버너를 작동시키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 논의 환기가 이루어집니다. 왜? 송풍기가 먼저 돌 테니까요. 그래서 논의 환기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논의 압력을 조정할 수가 있겠죠. 공기량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 후에 파일럿 버너를 점화하는 거예요. 자, 이 파일럿 버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라이터. 그래서 뭐냐? 우리가 캠핑을 가보면, 저도 이제 캠핑 가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캠핑 가면 저 같은 초짜들은 무조건 바베큐 해 먹어야 돼요. 이 고수들은 이제 그릴이나 이런 걸 준비해 가시는데, 저 같은 초짜들은 무조건 가면은 몇만 원씩 주고 바베큐 그릴을 받습니다. 그러면 바베큐 그릴 안에 숯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럼 수출 주면 라이터만 주는 게 아니고 뭘 줘요? 부탄 토치를 줍니다. 그러면 부탄 캔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돌려서 꼬다리처럼 생긴 거 돌려가지고 끼우고 그 밸브를 딱 열면 가스가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좀 비싼 거는 가스 열고 스파크 탁탁탁 누르면은 자동 점화되는 게 있죠. 탁탁탁 튀면서 바로 확 붙는 것도 있는데, 좀 저렴한 거는 가스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뭐 둘 다 똑같습니다. 이때 가스만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라이터에 불을 딱 붙이고 가스 열고 갖다 대야지 불이 붙잖아요. 확 붙는단 말이에요. 이때 라이터가 바로 파일럿 버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주 버너는 뭡니까? 요 부탄 토치가 되는 거죠. 부탄 토치에 그 불이 붙는 게 주 버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탁탁 붙이는 것도 똑같아요. 탁탁 붙일 때 스파크가 바로 이 착화 버너, 파일럿 버너의 역할을 하는 거고, 불이 확 붙는 그 부분이 이제 주 버너의 역할을 한다라고 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럿 버너는
대형 보일러에 있어서 라이터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럿 버너에 먼저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라이터에 불이 탁 들어온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하형 검출기가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상 연소 상태라면 파일럿 버너의 정상 연소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상 연소되는 상태에서 전자밸브를 열고 주 버너를 착화시켜야지 이게 정상 연소 상태가 아니면은 미온 소분이 남고 잘못하면 역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논의 폭발과. 그렇기 때문에 파일럿 버너 정확하게 점화되었는지 하형 검출기를 이용해서 정상 상태라면 내부에 빛이 나오고 있겠죠. 훤하겠죠. 그런 거를 감지해가지고 정상 상태야 라는 걸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전자밸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밸브를 작동하면 연료가 확 공급이 되니까 이때 어떻게 되죠? 주 버너가 점화가 되는 겁니다. 부탄 토치에 불이 탁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제 불이 주버너에 붙었으니까, 점화용 불꽃을 제거해도 되죠. 그래서 이 파일럿 버너는 이제 꺼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라이터 이제, 불 켜가지고 부탄 토치에 불 붙였어요. 그럼 라이터 끄면 되잖아요. 이 라이터 계속 들고 있을 필요 없죠. 그래서 주버너가 점화가 완료되면 점화용 불꽃을 제거합니다. 파일럿 버너에 불을 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불이 주버너에 정확하게 붙었으니까 연소량 제어하면 되겠죠. 연소량 제어하면서 우리가 정상 운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운전인 거예요. 자, 그 뒤는 뭘까요? 정지입니다. 자, 라부터, 그러니까 4번부터는 정지입니다. 연료 분사를 정지합니다. 이제 불 끌 때, 버너를 끌 때죠. 버너를 끌 때 연료 분사를 먼저 중지를 하고요. 그 말은 뭡니까? 송풍기는 계속 돌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송풍기는 계속 끝까지 돌아가면서 논의 배기 및 통풍을 중지시킨다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논의 배기가 끝나고 나서 통풍을 중지시켜 주는 게 맞겠죠. 이게 뭡니까? 포스트 퍼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 정리를 해드리면 1, 2, 3, 4 순서대로 뭐예요? 가, 다, 나, 라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그 보기에서 쉽게 골라낼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들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